은행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의 통장 잔고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증발하고 믿고 맡긴 금융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죠.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이 재앙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170년 역사의 초대형 은행 월스파고. 한때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이 금융제국은 충격적인 내부 폭로 한 번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수백만 개의 가짜 계좌, 고객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금융사기, 그리고 실적 압박에 내몰려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직원들. 사건이 터지자 연방준비이사회는 은행 역사상 전례 없는 초강수 조치를 내립니다. 성장 전면 봉쇄,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있던 CEO는 굴욕적으로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몰락이 이미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단 한 명의 인물이 이 무너지는 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골드러시 시대의 역마차 회사에서 출발해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되기까지 탐욕 붕괴 그리고 기사회생. 지금부터 웰스파고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1850년대의 미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철도가 깔리고 강 위에서는 증기선이 달리고 북부 지역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있는 이 거대한 땅에는 기회가 사방에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돈을 보내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우편 독점 기관은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느리고 불안정한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과 돈을 운반해줄 민간 회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뉴욕주 북부의 한 창고, 말을 심하게 더듬던 한 남자가 거래를 따내기 위해 입을 때려다 몇 번이나 멈칫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헨리 웰스. 훗날 미국 금융과 물류의 팔 바꾸는 인물이죠. 웰스는 약점을 끌어안은 채 운송 경로를 하나씩 뚫어 나갔습니다. 올버니에서 버팔로까지 눈보라와 지능길을 뚫고 안정적인 노선을 구축하며 업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지만 계산은 누구보다 빨랐고 기회 냄새를 맡는 감각은 집요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G. 파고. 웰스가 길을 잇는 사람이었다면 파고는 판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훗날 미국 서부의 돈과 금이 움직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850년경 두 사람은 역마차 운송의 강자 존 버터필드까지 끌어들입니다. 판은 이제 충분히 커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15만 달러라는 거액을 걸고 공동 창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뉴욕에서 중서부까지 소포와 현금을 가장 안전하게 옮기는 것.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순식간에 동부와 중부를 장악하며 믿고 맡기는 운송회사로 자리 잡습니다. 돈은 꾸준히 불어났고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확장됐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 바로 금이 쏟아지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웰스와 파고가 캘리포니아 진출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버터필드가 완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부는 너무 위험하다. 뉴욕에서 통제하기에는 너무 멀다. 결국 이사회는 안정 쪽에 손을 들어줬고 헨리 웰스와 윌리엄 G. 파고는 공식적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망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패배를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를 포기할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훨씬 더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버터필드의 눈을 피해 새로운 판을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내부에 남아있으면서 외부에서 판을 짜는 위험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2년 3월 18일 두 사람은 별도의 회사를 전격 설립합니다. 자본금 30만 달러, 당시 기준으로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웰스파고. 목표는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캘리포니아 시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것.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의 폭풍 중 하나가 이미 휘몰아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판 전체를 뒤집을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콜로마의 작은 제분소 제임스 W. 마셜은 물길을 살피다 우연히 이상한 반짝임을 발견합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순금이었죠. 이 한 조각이 역사를 폭발시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고 그해 12월 제임스 K. 폴크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식 확인하자 전 세계가 광기에 가까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배가 몰려왔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마차 행렬이 대륙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1855년까지 캘리포니아로 유입된 인구는 약 30만 명,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1847년 인구 500명의 조용한 항구에서 1852년 3만 6천 명이 넘는 폭발적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골드러시의 열기 뒤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거의 없고 법은 느슨했고 치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목숨 걸고 캐낸 금가루를 동부로 보낼 방법이 없었고 돈을 안전하게 맡길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웰스파고가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웰스파고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금가루를 공정한 가격에 즉시 매입하고 도시 어디서든 현금처럼 통하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소포와 우편 운송까지 묶어 제공하며 서부 개척 시대에 필요한 돈과 물류의 원스톱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금을 캐는 건 우리가 하지만 돈을 굴리는 건 웰스파고다. 신뢰를 쌓는 방식은 더 무서웠습니다. 1850년대 초 무법자들이 웰스파고 역마차를 습격하자 회사는 단 한 건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역 자경단을 고용하고 금화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직원들까지 직접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범인을 추격했습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붙잡힌 강도들은 금을 전부 반환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는 이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캠프와 마을에 공개하며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회사의 돈에 손대면 절대 끝이 좋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냉혹함이 철벽 같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광부들과 상인들은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55년 웰스파고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54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폭발적으로 확장합니다. 금 운반, 우편 배달, 대출까지 서부의 금융 생태계 전체가 점점 이 회사의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주하던 서부 경제에 예고 없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1855년 2월 철도와 원거리 투자에 과도하게 몰렸던 돈의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대형 금융사 페이지 베이컨 앤 컴퍼니가 파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며 서부 금융시장에 공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약 200개에 가까운 기업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운송회사가 쓰러지고 거리에는 분노한 군중이 넘쳐났습니다. 분위기는 폭동 직전.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웰스파고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 밖의 인물이 움직입니다. 5번 지점을 맡고 있던 20살 남짓의 젊은 관리자 존 퀴시 잭슨. 직급도 나이도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지역 광부들과 함께 먹고 자며 쌓아올린 신뢰가 그의 진짜 자산이었죠. 성난 군중이 지점을 에워싸며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을 때
잭슨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 집행당국과 지역 인맥을 총동원해 군중을 설득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총성도, 약탈도, 뱅크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5번 지점이 무너졌다면 공포는 순식간에 다른 지점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붕괴는 회사 전체를 집어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웰스파고를 살린 것은 거대한 자본도 화려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사람의 발로 뛰어 쌓아 올린 신뢰, 그것이 회사 전체를 무너짐 직전에서 끌어올린 결정적 버팀목이었습니다. 1860년대로 접어들자 미국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갑니다. 동부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하며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서부에서는 철도 건설 붐과 함께 새로운 개척자들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게 이 시기는 생존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웰스파고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오히려 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웰스파고는 서부 곳곳에 소규모 운송회사를 하나씩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150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해 서부 전역의 역마차 노선을 사실상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 결과 미주리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우편, 화물, 승객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이 시점부터 웰스파고는 단순한 운송회사가 아니라 서부의 혈관을 장악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예상 밖에서 터져나옵니다. 광부들이 금가루를 맡기고 하룻밤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급행사무소가 자연스럽게 금고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의 서비스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본업이 운송인지 금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계획된 전략이라기보다 시장이 회사를 은행으로 밀어올린 셈이었죠. 그리고 1906년 또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도시를 초토화시킨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건물이 무너지고 금융기관들이 마비된 그 순간에도 웰스파고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문을 닫는 대신 오히려 가장 먼저 영업을 재개하며 모든 예금주에 대한 지급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불과 18개월 만에 예금 규모는 1,6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기는 회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사실만 더 또렷하게 증명했을 뿐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살아남는 금융회사가 결국 시장의 신뢰를 독점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상승 곡선에는 반드시 꺾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웰스파고 역시 그 사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900년대 초, 한 인물이 조용히 판 위로 올라옵니다. 철도 제국을 거머쥔 냉혹한 정리자 E.H. 해리먼. 그리고 그의 시선이 웰스파고를 향하는 순간 회사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리먼의 출발은 평범했습니다. 1848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심부름꾼으로 발을 들인 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섭니다. 불과 22세에 거래소 회원이 된 그는 망가진 철도를 헐값에 사들여 정밀하게 되살린 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시장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철도계의 나폴레옹. 결정적 순간은 그가 서던 퍼시픽 지분을 통해 웰스파고를 장악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내부 구조를 들여다본 눈에는 한 가지가 거슬렸습니다. 운송과 은행이 한 지붕 아래 뒤섞여 돌아가는 구조. 그의 기준에서는 비효율 그 자체였습니다. 1905년 그는 과감한 수술에 들어갑니다. 웰스파고를 은행 부문과 특송 부문으로 전격 분리한 것입니다. 칼은 정확했고 작업은 신속했습니다. 분리된 은행 부문은 네바다 내셔널 뱅크와 합병해 새로운 금융법인으로 재출발했고, 특송 사업부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정리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직후에 몰려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7년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경제 전체가 전시체제로 급속히 재편됩니다. 이제 물자 수송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격상됩니다. 문제는 그때 드러났습니다. 웰스파고를 포함한 특송 회사들이 전국에 깔아놓은 촘촘한 네트워크가 평시에는 혁신이었지만 전시에는 중복과 비효율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재무장관 윌리엄 G.
메가두가 결단을 내립니다. 민간 특송업계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18년 5월 결국 웰스파고는 자사의 모든 노선과 장비를 아메리칸 레이웨이 익스프레스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서부를 누비던 역마차와 운송 사업이 이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웰스파고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길 위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운송이라는 뿌리는 잘려나갔고 회사는 오직 하나, 금융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운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웰스파고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회사로 다시 태어나면서 말이죠. 1920년대의 미국은 말 그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자신감, 공장 굴뚝에서 쏟아지는 소비재, 그리고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주식시장까지 전국 곳곳에서는 새로운 은행 간판이 경쟁하듯 올라가고 있었죠. 이 황금기의 공기를 웰스파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신탁 분야의 강자 유니온 트러스트 컴퍼니와의 합병. 1893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상속과 자산관리에서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조직이 결합하면서 웰스파고 은행 및 유니온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거대한 금융법인이 탄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한 상승 곡선 위에 올라탄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터지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들였던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었고 미국 경제는 깊고 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도 웰스파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장이었던 프레드릭 L. 림먼이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고 준비금을 두텁게 쌓아둔 덕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는 동안 웰스파고는 버텨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처음으로 진가를 드러난 순간이었죠. 시간이 흘러 1950년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위협이 등장합니다. 상대는 이미 캘리포니아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 경쟁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은행은 이탈리아 이민자 AP 지아니니가 1904년 작은 이민자 금융기관으로 시작하여 수십 년 동안 공격적인 지점 확장으로 압도적 규모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면 승부의 키를 쥔 인물이 바로 CEOI W. 헬만 3세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미 웰스파고 역사와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이아스 W. 헬만은 초창기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고 아버지는 유니온 트러스트 합병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은행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문의 유산을 방어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헬만 3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답은 소매금융이다. 더 많은 일반 고객, 더 촘촘한 지점망, 더 접근 쉬운 대출. 그는 방향을 틀었고 그 실행 수단으로 인수합병이라는 강수를 꺼냅니다. 표적은 아메리칸 트러스트 컴퍼니. 1854년부터 이어진 이 캘리포니아 은행은 1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진 소매금융의 강자였습니다. 당시 웰스파고는 대형 기업 고객에는 강했지만 개인 금융 기반이 약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죠. 인수는 판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웰스파고는 약점을 한 방에 메우며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도약합니다. 서부 운송회사에서 출발했던 그 기업이 이제는 본격적인 금융 거인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웰스파고는 이미 거대한 체급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산 100억 달러 돌파. 미국 은행 수상이 32권. 겉으로 보면 순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면서 은행들 사이의 경쟁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조용히 내부부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978년 말 베벌리 힐스 지점. 오랫동안 근무해온 운영관리자 벤 루이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복싱 프로모터 해롤드 제이 스미스. 그는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을 내건 스포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루이스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 작은 선택이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부실수표 몇 장을 눈 감아주는 정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았고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짜 영수증, 유령 계좌, 조직적인 자금 이동. 불과 2년 만에
베벌리 힐스와 산타모니카 계좌를 총동원해 2,130만 달러가 증발합니다. 1981년 1월 23일 정기감사에서 마침내 내부 횡령이 적발되며 사건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기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은행 횡령 사건. CEO 리처드 쿨리는 즉각 비상조치에 들어갑니다. 전 직원 2주 의무 휴가 명령,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극단적이지만 계산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3년 9월, 이번에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코네티컷 웨스트 하트퍼드의 현금 보관 창구. 경비원이던 빅터 게레나가 동료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묶어둔 뒤 현금 720만 달러를 들고 증발한 것입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 단체 로스 마체테로스 조직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강도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새로 취임한 CEO 칼 라이하르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방수사국의 전면 협조를 선언하고 CCTV와 직원 기록을 즉시 넘깁니다. 수사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1985년까지 조직원 17명이 줄줄이 체포됩니다. 게레나는 쿠바로 도주했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은행의 돈에 손대면 끝까지 추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웰스파고의 신뢰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170년 전 골드러시 시대에 쌓았던 그 냉혹한 명성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었습니다. 라이하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구조조정을 밀어붙입니다. 100개가 넘는 지점 정리, 수천 개 일자리 감축, 해외 사업 대폭 축소. 대신 캘리포니아 핵심 시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경쟁 은행들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멈추는 순간 도태였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포착된 먹잇감이 있었습니다. 크로커 내셔널 뱅크. 1870년 찰스 크로커가 세운 이 은행은 수백 개 지점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의 전통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 채무 위기로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모회사 미들랜드 은행은 이 골칫거리를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이하르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웰스파고는 11억 달러 인수를 제안했고 미들랜드는 이를 즉각 받아들입니다. 장부가치 1.3배,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헐값 빅딜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부로 판이 다시 뒤집힙니다. 웰스파고의 자산은 단숨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교두보까지 확보합니다. 위기를 버텨낸 은행이 이젠 다시 공격 모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말 칼 라이하르트가 물러나자 그의 오른팔이던 폴 헤이즌이 회장 겸 CEO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은행업계는 지금 합병 전쟁 한복판이었고 경쟁사들은 매달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헤이즌은 직감했습니다. 다음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먹히는 쪽이 된다는 것을요. 그가 정조준한 표적은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코프였습니다. 1958년 설립된 이 은행은 서부와 선벨트 13개 주에 걸쳐 수백 개 지점을 가진 업계 8위의 대형 플레이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회사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적대적 인수합병뿐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헤이즈는 약 108억 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 인수를 전격 제안합니다. 퍼스트 인터스테이트는 즉시 방어에 나서며 백기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헤이즌이 베팅을 116억 달러까지 끌어올리자 판이 뒤집힙니다. 결국 상대는 백기를 들었고 웰스파고는 초대형 인수에 성공합니다. 단숨에 자산 1,100억 달러 돌파. 숫자만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통합 작업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두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무리하게 조기 통합하면서 오류가 폭발했고 여기에 고객들이 신뢰하던 현장 직원들까지 대거 해고되면서 불만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고객 이탈, 평판 추락, 주가 급락. 웰스파고는 승리 직후 스스로 체력을 깎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누군가 조용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착실히 몸집을 키워오던 노웨스트 코퍼레이션. 1929년 설립된 이 은행은 규모는 더 작았지만 운영 효율과 수익 구조는 훨씬 단단했습니다. CEO 리처드 코바체비치의 무기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교차 판매를 향한 집요한 실행력. 한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보험, 투자, 신용카드를 묶어서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었죠. 고객 한 명의 가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판이 뒤집히는 발표가 나옵니다. 두 회사가 약 34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등 합병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살아남은 쪽은 노웨스트, 사실상 노웨스트가 웨스파고를 집어삼킨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수자인 노웨스트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인수 대상이던 웰스파고라는 브랜드가 새 회사의 간판으로 살아남습니다. 본사 역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이 합병은 절묘한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이름은 웰스파고, 그러나 피와 문화는 노웨스트. 특히 코바체비치가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교차 판매 문화가 새 웰스파고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문화가 훗날 이 거대한 은행을 다시 한번 세계적 스캔들의 중심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요. 2000년대 중반 미국은 거대한 주택붐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금리와 느슨한 대출 규정이 맞물리며 집값은 매년 치솟았고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묶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이 열기에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 대신 전통적인 대출에 집중했고 대출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리하게 서브프라임에 뛰어들었던 은행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고 노스캐롤라이나 기반의 대형은행 와초비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산 규모 미국 4위였던 이 은행은 막대한 부실 대출이 쌓이면서 조용한 예금 인출 사태를 맞고 있었고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웰스파고 CEO 존 스텀프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시티그룹과 치열한 경쟁 끝에 2008년 10월 그는 151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인수를 제안했고 결국 와초비아를 품는 데 성공합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웰스파고는 자산 기준 미국 4위 은행으로 도약하며 처음으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인수의 뚜껑을 열자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드러났습니다. 와초비아 안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 대출들은 연이어 손실로 터지며 웰스파고의 재물을 압박했고 결국 정부의 타프 구제 금융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스텀프는 이 부담을 돌파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해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차 판매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노웨스트 시절부터 내려오던 전략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고객 한 명에게 더 많은 금융상품을 팔수록 수익도 오르고 고객 충성도도 높아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내부 구호가 바로 고객당 8개 상품 에테 이즈 그레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전략에 열광했습니다. 실적은 속 올라갔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스텀프는 교차 판매가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초 캘리포니아 포모나 지점장 클라우디아 폰세데 레오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고객이 신청하지도 않은 계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고 기존 계좌에서는 25달러씩 빠져나가 그 유령 계좌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직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고객 서명을 위조하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로 카드를 만들어 존재하지 않는 계좌를 서류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적 압박이 조직 전체를 조금씩 부정으로 밀었고 있었습니다. 폰세데 레오는 결국 내부 윤리신고 라인에 전화를 겁니다. 규정상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주 뒤 해고된 사람은 문제를 만든 쪽이 아니라 신고자였습니다. 고발자는 조직 밖으로 밀려났고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013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대대적인 조사 보도를 통해 이 구조적 문제를 폭로합니다. 기사에는 직원들이 매일 불가능한 판매 목표를 강요받으며 도덕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부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업계의 경고등이 켜졌지만 웰스파고 경영진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결국 사건이 폭발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과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웰스파고 직원들이 약 150만 개의 무단 예금 계좌와 50만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고객 동의 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행은 결국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미 내부적으로 해고된 직원만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가 만들어낸 구조적 부패였다는 점입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직장을 잃는 환경 속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부정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영진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거나 혹은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화살은 최고 경영진을 향합니다. CEO 존 스텀프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소환되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았고 은행의 영업 문화를 설계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말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사회는 그에게 지급됐던 4,100만 달러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반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금융 역사에 남을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옐런은 임기 마지막 날 전례 없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총 자산이 2조 달러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성장 상한선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어떤 대형 은행도 이런 제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발표가 나온 그날 웰스파고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은행이 영원히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텀프의 뒤를 이어 CEO가 된 팀 슬로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미 깊게 썩어 들어간 조직 문화를 단기간에 고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만인 2019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웰스파고의 역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가 어떻게 거대한 금융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올라온 인물로는 이미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웰스파고 이사회는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와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찾아냅니다. 찰리 샤프는 어릴 때부터 금융 세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뉴저지 웨스트필드에서 자란 그는 주식 중개인이던 아버지 덕분에 시장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13살이 되자 맨해튼의 증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데이터 입력과 금고 관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배웠습니다. 금융은 그에게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그는 한 인물 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훗날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 중 한 명이 되는 제이미 다이먼이었습니다. 샤프는 다이먼의 비서로 상업신용 부문에 들어갔고 곧 샌디 웨일이 이끌던 공격적인 금융 확장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 시기 월스트리트에서는 거대한 금융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리메리카 인수, 그리고 1998년 시티그룹 탄생까지 이어진 초대형 거래들 속에서 샤프는 핵심 실무를 경험합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최고 재무 책임자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후 다이먼이 시티그룹에서 밀려나 시카고의 뱅크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샤프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CFO를 거쳐 소매금융부문 CEO까지 올라가며 은행 운영의 핵심을 직접 다뤘습니다. 다이먼과 함께 일한 시간만큼 그의 경영 방식에도 비슷한 색깔이 스며들었습니다. 기본을 먼저 고치고 위험을 통제한 뒤 성장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글로벌 자산관리은행인 BNY 멜론의 CEO 겸 회장을 맡아 조직을 재정비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한번 복잡한 금융조직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그가 웰스파고의 새 CEO로 취임합니다. 당시 상황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가짜 계좌 스캔들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연방준비제도가 걸어둔 자산 성장 제한은 은행의 확장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감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고 많은 전문가들은 170년 역사의 은행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샤프는 취임하자마자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장보다 먼저 구조부터 고친다. 그는 외부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대거 영입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 부문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수천 명의 위험관리 전문가를 새로 채용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과 모니터링 도구를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성과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판매 실적 중심이던 기준을 완전히 폐기하고 윤리와 리스크 관리 중심 체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웰스파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 중 하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업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데에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샤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기초를 다지고 나서 성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3일 거의 7년 동안 웰스파고를 옥죄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성장 제한이 마침내 해제됩니다. 가짜 계좌 스캔들 이후 이어져 온 규제 당국과의 갈등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은행의 총자산은 다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70년 역사의 은행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웰스파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은행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골드러시 시대 황야를 달리던 작은 마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금가루와 편지를 실어 나르던 그 회사는 170년 동안 합병과 위기, 스캔들과 회복을 반복하며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웰스파고는 그 대가를 직접 치른 은행이었습니다. 탐욕과 잘못된 문화가 쌓아올린 거대한 조직을 한 번에 무너뜨렸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수년간의 규제와 불신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고쳐야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과정 속에서 이 은행은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금융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술은 바뀌고 시장은 흔들리며 거대한 기관들조차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170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제국이라도 단 한 번의 근본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실수의 대가를 제대로 치른 뒤에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